접신놀이가 끝난 뒤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일대에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다. 기상청은 적설량이 1m를 넘길 것이라고 예보했다. 도로는 끊겼고 전화선은 두절되었으며 대관령 인근의 작은 마을 설봉리는 사실상 외부와 완전히 고립되었다. 설봉리에는 6채의 전원주택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마을 꼭대기에 위치한 가장 크고 오래된 한옥 설봉장은 퇴역 해군 대령 장세웅의 소유였다. 장세웅은 1997년 겨울에 설봉장을 서울에서 올라온 모녀 박순영과 딸 박유진에게 세를 놓았다. 장세웅 본인은 마을 아래쪽 평창읍의 소형주택 해슬루드로 거처를 옮겨 살고 있었다. 설봉리와 평창읍 사이의 거리는 약 10km였다. 그날 오후 4시였다. 박순영이 설봉장에서 차 모임을 열었다. 눈이 워낙 많이 내렸지만 설봉리 주민 4명이 걸어서 왔다. 첫 번째 손님은 장세웅의 오랜 친구이자 설봉리에서 가장 가까운 전원주택에 사는 배영철 소령이었다. 배영철은 61살의 퇴역 육군 특전사 장교로 강인한 체격과 과묵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두 번째 손님은 골동품 수집가이자 민속학 연구자인 오정근이었다. 세 번째는 서울에서 내려온 무직의 청년 김동규였다. 김동규의 이모는 장세웅의 누나인 장현숙이었다. 네 번째는 마을 어귀에 혼자 사는 이태중이라는 중년 남자였다. 이태중은 과거 경력이 알려져 있지 않았으며 말이 적고 눈빛이 날카로운 인물이었다. 6명이 둥근 좌탁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폭속설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다. 김동규가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날씨에 딱 어울리는 게 있는데요. 접신놀이 한번 해볼까요? 김동규가 말한 접신놀이는 원래 서양의 테이블 터닝이라 불리는 것으로 참석자들이 탁자에 손을 올려놓으면 영혼이 탁자를 움직여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심령 게임이었다. 박순영은 미소를 지었고 딸 박유진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탁자를 바라보았다. 오정근은 흥미를 보였다. 나는 심령학회 회원이기도 하지. 한번 해보지? 배영철은 탐탁지 않은 표정이었으나 거절하지 않았다. 이태중은 아무 말 없이 손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6명의 손이 탁자에 닿았다. 방 안에 불을 줄였다. 침묵이 내려앉았다. 바깥에서 눈보라 소리만 들렸다. 탁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세한 진동이었다. 김동규가 영희씨여 이곳에 계십니까? 라고 물었다. 탁자가 한번 기울었다. 김동규가 물었다.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탁자가 다시 기울었다. 오정근이 알파벳과 한글 자모를 나열한 종이를 꺼내놓았다. 탁자가 연달아 글자를 가리켰다. J, E, S, E, U, 장세웅. 오정근의 얼굴이 굳어졌다. 장세웅 대령의 이름이야. 탁자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웨리야. 사망.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시간은 오후 5시 25분이었다. 배영철이 벌떡 일어섰다. 의자가 뒤로 밀렸다. 나는 지금 장세웅에게 간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박순영이 말렸다. 소령님 밖에 폭설이에요. 차도 못 다녀요. 배영철은 고개를 저었다. 걸어서 간다. 10km쯤이야. 2시간이면 된다. 배영철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설봉장을 나섰다.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고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져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창문 너머로 배영철의 뒷모습이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2시간 반이 지난 뒤였다. 밤 8시 직전이었다. 배영철이 평창읍 해슬우드 앞에 도착했다. 온몸에 눈이 뒤덮여 있었다. 대문을 두드렸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다시 두드렸다. 역시 대답이 없었다. 배영철은 뒤편으로 돌아갔다. 서재 창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배영철은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장세웅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배영철은 즉시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경찰과 의사를 데리고 돌아왔다. 열린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장세웅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사인은 두개골 기저부 골절이었다. 둔기로 후두부를 강타당한 것이었다. 흉기는 초록색 헝겊으로 감싼 모래주머니였다. 법의관은 사망 추정 시간을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로 판단했다.
접신놀이에서 장세웅 사망이라는 메시지가 나온 시간이 오후 5시 25분이었다. 법의관의 추정 사망 시간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했다. 이 사건은 다음 날 아침 전국 뉴스에 보도되었다. 접신놀이가 살인을 예언했다는 제목이 달렸다. 서울의 모든 신문과 방송이 앞다투어 보도했다. 장세웅의 유언장이 확인되었다. 하인 김만복에게 500만 원을 유증하는 것 외에 전체 재산은 4명에게 균등 분배하도록 되어 있었다. 누나 장현숙과 조카 윤재필과 조카 윤서연, 그리고 조카 윤호진이었다. 세 조카는 장세웅의 여동생 고 장미선의 자녀들이었다. 각각 약 5억 원을 상속받을 예정이었다. 경찰은 조카 윤재필을 체포했다. 윤재필은 31살의 회사원으로 사건 당일 평창읍에 와 있었다. 이유는 장세웅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서였다. 윤재필은 회사의 공금을 주식 투자에 유용한 사실이 발각될 위기에 처해 있었고 장세웅에게 긴급 대출을 요청하러 온 것이었다. 그러나 장세웅은 거절했다. 윤재필은 사건 당일 평창읍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핵심 용의자가 되었다. 이 소식이 서울에 전해진 것은 이틀 뒤였다. 소식을 전한 사람은 경찰 수사과장 강태룡 경감이었다. 강태룡은 특수전 전문가이자 무기 전문가로 강철 같은 체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미스 코리아 진출신 최애나가 그의 부인이었다. 강태룡이 전화한 상대는 나복실이었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동네 골목 어귀에 자리한 제니스 탐정사무소의 사립 탐정이었다. 강태룡은 말했다. 복실시 강원도 평창에서 이상한 살인 사건이 터졌어. 접신놀이에서 살인이 예언되었다는 거야. 경찰이 조카를 체포했는데 뭔가 석연치 않아. 한번 들여다봐 줄 수 있어. 나복실은 믹스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다. 접신놀이가 살인을 예언했다고. 그런 일은 없어. 누군가 조작한 거야. 구은철이 맞은편 책상에서 안경을 밀어 올리며 물었다. 소장님,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나복실이 대답했다. 영호는 살인을 예언하지 않아. 하지만 살인범은 예고할 수 있지. 나복실과 구은철은 다음날 아침 강원도로 출발했다. 폭설은 그쳤지만 도로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았다. 사륜구동 차량으로 4시간을 달려 평창읍에 도착했다. 먼저 해슬우드를 방문했다. 장세웅이 살던 소형 주택이었다. 경찰 조사가 끝난 뒤였지만 나복실은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서재 바닥에는 장세웅이 쓰러졌던 자리에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 흉기인 모래주머니는 증거물로 압수된 상태였다. 나복실은 방안을 천천히 돌아보았다. 책상 위에는 신문이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 우편물이 몇 통 놓여 있었다. 벽난로에는 재가 남아 있었고 옆에는 장작이 쌓여 있었다. 구은철이 태블릿에 현장 사진을 촬영하면서 말했다. 소장님, 벽난로 안쪽에 뭔가 있어요. 구은철은 장갑을 끼고 벽난로 안쪽을 더듬었다. 재 속에서 가죽 등산화 한 켤레가 나왔다. 등산화 바닥에는 특수한 금속 피팅이 부착되어 있었다. 나복실이 물었다. 그게 뭐야? 구은철이 대답했다. 스키 바인딩이에요. 크로스 컨트리 스키에 결합하는 등산화예요. 나복실의 눈이 좁아졌다. 스키 등산화가 왜 벽난로 안에 숨겨져 있지? 두 사람은 해슬우드의 수납장을 열어보았다. 수납장 안에는 크로스 컨트리 스키 2벌이 있었다. 한 벌은 280mm 사이즈 바인딩이었고 다른 한 벌은 310mm 사이즈였다. 벽난로에서 나온 등산화는 280mm에 맞는 것이었다. 310mm 사이즈의 스키에 맞는 신발은 장세웅 자신의 평소 등산화와 일치했다. 구은철이 말했다. 장세웅 씨의 신발 사이즈는 310mm예요. 벽난로에 숨겨진 등산화는 280이에요. 이건 장세웅 씨의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것이에요. 나복실이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가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타고 왔어. 그리고 자기 등산화를 벽난로에 숨겼어. 경찰이 스키 등산화를 발견하면 스키로 이동한 사실을 알아차릴까봐. 이것은 핵심적인 단서였다. 설복리에서 평창읍까지 10km를 눈 속에서 걸으면 2시간 반이 걸렸다. 그러나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타면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었다.
나복실은 접신놀이에 참가했던 인물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먼저 설복리로 올라갔다. 폭설은 그쳤지만 마을 곳곳에 허리까지 쌓인 눈이 남아 있었다. 설봉장에서 박순영과 박유진을 만났다. 박순영은 50대 초반의 세련된 여성이었다. 딸 박유진은 28세의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박순영이 말했다. 그날 접신놀이는 김동규 씨가 제안한 거예요. 저는 그냥 재미로 한 건데 그런 메시지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나복실이 물었다. 탁자가 움직일 때 누가 가장 적극적이었습니까? 박순영이 잠시 생각했다. 글쎄요. 모두 손을 올려놓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배영철 소령님이 탁자 가장 가까이에 앉아 계셨어요. 나복실은 다음으로 오정근을 만났다. 오정근은 골동품 수집가답게 설복리 주택을 동양 골동품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다. 오정근은 심령학의 조예가 깊은 인물이었다. 그날 탁자의 움직임은 매우 강력했어요. 일반적인 접신놀이에서는 탁자가 이렇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탁자를 움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긴 합니다. 나복실이 물었다. 누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정근이 대답했다. 탁자를 의도적으로 움직이려면 무릎이나 발로 탁자 다리를 밀어야 합니다. 탁자에 가장 가까이 앉은 사람이 가장 유리하죠. 나복실이 물었다. 그날 탁자에 가장 가까이 앉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오정근이 대답했다. 배영철 소령이었습니다. 나복실은 김동규를 만나러 갔다. 김동규는 27세의 무직 청년으로 이모 장현숙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장현숙은 장세웅의 누나이자 상속인 중 한 명이었다. 김동규가 말했다. 접신놀이를 제안한 건 저였지만 그냥 재미였어요. 폭설에 갇혀서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장세웅 아저씨의 이름이 나왔을 때 소름이 끼쳤어요. 나복실이 물었다. 당신의 이모 장현숙 씨와 장세웅 대령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김동규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다. 좋지 않았어요. 이모는 장세웅 아저씨가 어머니에게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이모의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태중을 만났다. 이태중은 설복리 어귀의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문을 열어준 이태중은 나복실을 무표정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탐정이요. 무슨 일로? 나복실이 사건에 대해 물었다. 이태중은 짧게 대답했다. 나는 그날 탁자에 손을 올려놓았을 뿐이요. 그 이상은 모르겠소. 나복실은 이태중의 과거를 추적하기로 했다. 강태룡에게 부탁하여 신원을 조회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이태중은 본명이 아니었다. 본명은 최진수였고 서울지방경찰청 전직 경감이었다. 퇴직 후 신원을 바꾸고 설복리에 은거하고 있었다. 퇴직 이유는 불분명했다. 한편 나복실은 윤재필의 약혼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약혼녀의 이름은 서지은이었다. 29세의 젊은 여성으로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탐정님, 재필 오빠는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니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나복실은 서지은을 제니스 탐정 사무소로 불렀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골목 어귀에 자리한 사무실이었다. 서지은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나복실이 내어주는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이야기를 시작했다. 재필 오빠는 회사 공금을 유용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건 투자 실패 때문이었어요. 갚으려고 장세웅 아저씨를 찾아간 거예요. 죽이려고 간 게 아니에요. 나복실이 물었다. 윤재필 씨가 장세웅 대령을 만났을 때의 상황을 알고 있어요. 서지은이 대답했다. 오빠가 전화로 말해줬어요. 장 대령님을 찾아갔는데 차갑게 거절당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평창읍의 여관에서 하룻밤 묵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경찰이 찾아왔고요. 나복실은 서지은의 눈물을 보며 이 사건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김봉규 부장판사에게 전화했다. 김봉규는 나복실의 오랜 친구였고 나복실을 짝사랑하고 있었으나 한 번도 마음을 고백하지 못한 인물이었다. 나복실의 오빠인 검찰청 고위 간부 나상규와도 잘 아는 사이였다. 김봉규가 말했다. 장세웅 대령이라면 해군 시절 꽤 유명했지. 청렴한 군인이었어. 은퇴 후에는 평창에서 조용히 살았고
재산은 상당했어. 부동산과 주식 합산 2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 나복실이 물었다. 장세웅 대령과 배영철 소령의 관계는 어땠어? 김봉규가 대답했다. 30년 넘은 친구야. 배영철은 장세웅을 형처럼 따랐어.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 최근에 배영철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문이 있었어. 강은실 변호사에게도 전화했다. 강은실은 대형 로펌의 대표이자 전직 판사 출신의 미녀 변호사였다. 나복실의 절친이었고 구은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숨기고 있었다. 강은실은 장세웅의 유언장 관련 정보를 확인해 주었다. 장세웅 대령의 유언장은 지난해 작성된 것이야.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어. 유언장에 명시된 상속인 4명 외에 다른 항목이 하나 더 있었어. 한국체육진흥공단 스포츠 예측대회 상금은 배영철 소령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이야. 나복실의 귀가 쫑긋 서졌다. 스포츠 예측대회 상금이라고. 강은실이 대답했다. 장세웅 대령이 스포츠 예측대회에 꾸준히 참가했는데 항상 배영철의 이름으로 응모했다는 거야. 이유는 모르겠지만 장세웅이 직접 참가하지 않고 배영철의 이름을 빌려 응모한 거지. 구은철이 안경 너머로 나복실을 바라보며 물었다. 왜 남의 이름으로 응모했을까요? 나복실이 대답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건 중요한 단서야. 나복실은 한국체육진흥공단에 확인을 요청했다. 이틀 뒤 답변이 왔다. 배영철 이름으로 응모된 스포츠 예측 대회에서 1등이 당첨되었고 상금은 3억 원이었다. 당첨 통보서는 사건 발생 당일 아침에 배영철의 설복리 주소로 발송되었다. 나복실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배영철은 사건 당일 아침에 3억 원 당첨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그 상금은 원래 장세웅이 응모한 것이었다. 장세웅이 살아있으면 상금의 실질적 귀속 문제가 불거질 수 있었다. 유언장에는 상금이 배영철에게 돌아간다고 적혀 있었지만 장세웅이 마음을 바꾸면 그 조항을 삭제할 수도 있었다. 나복실은 배영철 소령을 다시 만나러 설봉리로 올라갔다. 배영철의 전원주택은 설봉장 바로 아래에 있었다. 단정하게 정리된 집이었다. 군인 출신다운 깔끔함이 곳곳에 묻어 있었다. 배영철은 나복실과 구은철을 거실로 안내했다. 나복실이 물었다. 소령님 당첨 통보서를 받으셨죠? 배영철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무슨 당첨 통보요? 나복실이 대답했다. 한국체육진흥공단 스포츠 예측대회 상금 3억 원입니다. 사건 당일 아침에 우편으로 도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배영철은 잠시 침묵했다. 그건 장세웅이 내 이름으로 응모한 겁니다. 나는 그걸 뒤늦게 알았어요. 당첨 통보가 온 것도 사건 이후에야 확인했습니다. 나복실의 눈이 좁아졌다. 배영철은 당첨 통보를 사건 이후에 알았다고 했다. 하지만 우편은 사건 당일 아침에 도착했다. 배영철이 그날 아침 우편함을 확인하지 않았을 리 없었다. 나복실은 사무실로 돌아오며 구은철에게 말했다. 배영철 소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 구은철이 물었다. 어떤 부분이요? 나복실이 대답했다. 당첨 통보를 사건 이후에 알았다는 부분이야. 설복리는 고립된 마을이야. 우편이 배달되면 바로 확인해. 특히 군인 출신은 우편함을 매일 아침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 나복실은 다시 해슬우드를 방문했다. 이번에는 수납장의 스키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280mm 바인딩의 스키판에는 미세한 눈 얼룩이 남아 있었다. 구은철이 스키 바닥을 분석했다. 이 스키는 최근에 사용되었어요. 눈 위를 달린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스키 왁스가 새 거예요. 나복실이 물었다. 장세웅 대령이 최근에 스키를 탔다는 기록이 있어. 구은철이 고개를 저었다. 장세웅 대령의 건강 상태로 보면 스키를 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스키를 탄 사람은 장세웅이 아니었다. 다른 누군가였다. 벽난로에 숨겨진 280mm 등산화와 연결하면 답은 하나였다. 누군가가 이 스키를 타고 설복리에서 해슬우드까지 왔고 장세웅을 죽인 뒤 등산화를 벽난로에 숨기고 스키를 수납장에 넣은 것이었다. 나복실은 배영철의 신발 사이즈를 확인했다. 강태룡에게 부탁했다. 답이 왔다.
280mm였다.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복실은 아직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했다. 접신놀이에서 탁자를 조작한 것이 배영철이라는 증거였다. 나복실은 오정근을 다시 찾아갔다. 오 선생님, 접신놀이를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원래 참석했던 분들을 다시 모아서요. 오정근은 흥미를 보였다. 심령학적으로도 의미 있는 재실험이겠군요. 좋습니다. 나복실은 두 번째 접신놀이를 준비했다. 설봉장에 원래 참석자 5명을 다시 모았다. 배영철과 오정근과 김동규와 박순영과 박유진이었다. 이태중은 부재 중이었고 그 자리에 구운철이 앉았다. 나복실은 방 바깥에서 대기했다. 6명이 탁자에 손을 올려놓았다. 방 안에 불이 줄어들었다. 오정근이 질문을 시작했다. 영희시여, 장세웅 대령에 대해 더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탁자가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구은철은 탁자 아래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배영철의 무릎에 고정되어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설봉장의 문이 열렸다. 나복실이 들어왔다. 그 뒤로 강태룡 경감과 이태중이 함께 들어왔다. 이태중은 이제 본명인 최진수 전 경감의 신분으로 나타났다. 나복실이 말했다. 접신놀이는 여기서 끝입니다. 모든 시선이 나복실에게 쏠렸다. 나복실은 배영철을 바라보았다. 배영철 소령님, 장세웅 대령을 죽인 것은 당신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배영철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눈만 가늘어졌을 뿐이었다. 나복실이 말을 이어갔다. 사건 당일 아침, 당신은 우편함에서 스포츠 예측대회 당첨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상금은 3억 원이었습니다. 장세웅 대령이 당신의 이름으로 응모한 것이었고 유언장에도 상금이 당신에게 귀속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장세웅 대령이 최근 유언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장세웅 대령이 마음을 바꾸어 상금 귀속 조항을 삭제하면 3억 원은 당신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나복실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다. 당신은 최근 몇 년간 부실한 주식 투자로 재산을 거의 다 잃었습니다. 3억 원은 당신에게 마지막 생명줄이었습니다. 배영철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나복실이 계속했다. 당신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접신놀이에서 탁자를 조작하여 장세웅 사망이라는 메시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무릎으로 탁자 다리를 밀어 원하는 글자를 가리키게 한 것입니다. 구은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방금 두 번째 접신놀이에서 확인했습니다. 배소령님의 무릎이 탁자 다리에 닿을 때마다 탁자가 특정 방향으로 기울었습니다. 나복실이 이어 말했다. 접신놀이에서 메시지가 나오자 당신은 걱정되는 척 즉시 장세웅을 확인하러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폭설 속에서 10km를 걸어가겠다는 것은 우정의 표현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설봉장을 나선 뒤 자신의 전원주택으로 돌아가 크로스컨트리 스키 장비를 착용했습니다. 당신은 특전사 출신으로 설상기동에 능숙합니다. 스키를 타고 설봉리에서 평창읍까지 10km를 약 15분 만에 주파했습니다. 오후 5시 45분쯤 해슬우드에 도착한 것입니다. 장세웅 대령은 서재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모래주머니로 장세웅의 후두부를 가격했습니다. 장세웅은 즉사했습니다. 사망 시간은 오후 5시 45분에서 6시 사이였습니다. 범행 후 당신은 스키를 벗고 스키 등산화를 벽난로 안에 숨겼습니다. 경찰이 스키 등산화를 발견하면 스키로 이동한 사실을 알아차릴까봐 그런 것이었습니다. 스키는 수납장에 넣었습니다. 장세웅의 스키가 이미 한 벌 있었으니 한 벌 더 있어도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고 계산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이즈가 달랐습니다. 장세웅의 스키 바인딩은 310mm이고 당신의 것은 280mm입니다. 그런 다음 당신은 다시 해슬우드를 나와 걸어서 정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미 폭설이 거세졌기 때문에 스키 자국은 새 눈에 덮여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대문을 두드렸고 아무 대답이 없자 경찰과 의사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마치 방금 2시간 반을 걸어온 사람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방 안이 침묵에 잠겼다. 배영철은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30년을 벗으로 지냈소. 장세웅은 나의 가장 오래된 친구였소. 그의 목소리에는 건조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잃었소. 주식이 폭락했고 집은 은행에 넘어갈 판이었소. 당첨 통보를 받은 그 아침에 장세웅에게 전화했소. 상금이 내 것이 맞냐고 물었소. 장세웅은 웃으며 말했소. 자네 이름으로 했으니 자네 것이지. 하지만 내가 좀 달라고 하면 줄 거 아닌가. 농담이었을 수도 있소. 하지만 나에게는 농담이 아니었소. 강태룡이 배영철에게 수갑을 채웠다. 배영철은 저항하지 않았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추가 진실들이 밝혀졌다. 박순영과 딸 박유진이 설봉장에 새들어온 진짜 이유는 장세웅과 무관했다. 인근 영월교도소에 수감된 박순영의 남편을 가까이에서 면회하기 위해서였다. 남편은 사기 혐의로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다. 박유진에게는 비밀 연인이 있었다. 윤호진이었다. 장세웅의 셋째 조카였다. 윤호진은 호주에 있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실은 한국에 돌아와 박유진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비밀 연애는 사건과 무관했다. 이태중, 즉 최진수수 전 경감은 경찰 내부 비리를 고발한 뒤 보복을 피해 신원을 바꾸고 설복리에 은거한 인물이었다. 그의 정체가 밝혀진 것은 나복실의 수사 과정에서였고 이후 최진수의 용기 있는 내부 고발이 재평가되어 경찰 명예가 회복되었다. 윤재필의 공금 유용 문제는 나상규 오빠를 통해 검찰에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윤재필은 전액을 상환하기로 합의했고 약혼녀 서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나복실에게 감사를 전했다. 장세웅의 재산은 유언장대로 4명의 상속인에게 분배되었다. 스포츠 예측대회 상금 3억 원은 배영철의 범행 동기였으므로 법원에 의해 동결되었고 최종적으로 장세웅의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다. 모든 것이 끝난 어느 오후였다. 제니스 탐정사무소에 이른 봄 햇살이 길게 들이우고 있었다. 나복실은 창밖을 바라보며 보리차 한 잔을 손에 쥐고 있었다. 옆 정비소에서 정봉수가 들어와 이번 사건은 뉴스에서 봤어. 대단하더라 라며 기름 묻은 손으로 엄지를 세웠다. 구은철은 맞은편 책상에서 태블릿을 정리하고 있었다. 안경 너머로 나복실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나복실도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보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는 두 사람이었다. 사무실 문이 열렸다. 새로운 의뢰인이 들어왔다. 50대의 여성이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고 표정에는 지친 슬픔이 서려 있었다. 나복실은 자리에서 일어나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내어주며 말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다 들을게요. 제니스 탐정사무소의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다.